물체나 물질이 이 열 현상과 관계해서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열용량, 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용량과 비열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법칙을 이해해야지 되는데, 먼저 열용량과 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열적 성질이 아니라 다른 성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성질에서 이런 성질이 있어요. 역학적 성질, 힘과 관련된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다가 힘작용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움직일 때는 속도가 변하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힘을 가할 것 같으면 어떠냐? 그러면 물체가 변형하죠. 이것은 물체에 따라서 변형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물체의 성질이다, 역학적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변형하느냐? 물체는 거기에 작용한 힘에 의해서, 힘의 비례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의 변형은 X를 변형이라고 하면 힘에 비례한다. 이때 그 비례 상수가 있다면 이 비례 상수가 바로 그 물체의 성질이 되겠어요. 물질이 연하면 비례 상수가 큽니다. 물질이 단단하면 비례 상수가 작은데, 보통 이 비례 상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것의 역수로 표시합니다. 딱 역수. 그래서 이 비례 상수를 갖다가 K분의 1이라고 딱 표시해 놓고서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K분의 1 이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이건 그 물체의 성질인데, 그러면 이거는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F는 KX,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식이 되죠. 그랬을 때 이 K는 물체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물체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더하기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물체마다 달라지는 그런 물체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학기에 배울 예정이지만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운 거니까 전기적인 성질도 있습니다. 전기적 성질은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게 물체에 따라 다른 성질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체가 있는데 그 도체에다가 전이차를 걸어줄 것 같으면 전류가 흐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는가 하는 것은 도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비례 상수를 도체의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도체의 성질에도 이름 붙일 때 그냥 그 비례상수 알파에다 이름 붙인 게 아니라 그것의 역수에다가 이름 붙였어요. 이 비례상수라면 이놈의 역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역수 이걸 전기저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저항인데, 도체의 전기저항은 이거는 물체의 성질이겠어요. 그래서 그 도체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구리로 만들었는지 또는 아연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뿐 아니라 큰지 작은지 긴지 짧은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그런 물체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대입해서 다시 쓰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V는 IR이다라고 하는 식이 됩니다. 이것처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적 성질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역학적 성질은 물체에다 힘을 작용했습니다. 전기적 성질은 물체에다가 전이차를 걸어줬습니다. 열적 성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열적 성질이란 물체에다가 열량을 집어넣어 줄 것 같으면, 그러면 온도가 달라집니다. 물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 물체의 성질인데, 이거 열적 성질인데 비례하니까 그 비례상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비례상수를 그냥 이용하지 않고 이놈의 역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여기 대문자 C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C를 이건 그 물체의 성질인데, 이 물체의 성질을 열용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다가 C를 대입하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Q는 C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뭐냐면, 물체에 Q만큼의 열량을 줄 것 같으면 그 물체는 델타 T만큼의 온도가 오르면 그때 우리 C를 뭐라고 부르냐면 열용량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용량은 heat capacity라고 영어로는 부르는 것인데, 물체의 온도를 델타 T만큼 올리는데 Q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다면 C는 어떻게 구하냐면, 열용량은 C는 Q 나누기 델타 T. 이거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T로 나눴으니까 단위 온도당 가해주는 열입니다. 온도 1도 높이는데 물체에 넣어줘야지 할 열량, 이게 바로 물체의 열용량이 되겠어요.
이 열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열의 단위에다가 우리 온도의 단위로 나누면 되겠죠. 열의 단위는 두 가지 이용했습니다. 칼로리도 이용하고 또 열이 에너지하고 똑같으니까 줄도 이용했죠. 그래서 열용량의 SI 단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열의 SI 단위는 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I 단위의 온도는 뭐냐? 켈빈,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SI 단위인데 이거 말고도 다른 단위들이 많이 있겠죠. 줄 퍼 도시. 근데 사실은 도시나 K나 같은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섭씨 온도의 눈금하고 절대 온도의 눈금하고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칼로리, 줄 대신에 칼로리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SI 단위는 줄 퍼 K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경우를 보겠어요. 여기 지금 뜨끈뜨끈한 데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쇠막대와 나무막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마 크기하고 모양은 똑같다 그렇게 하겠어요. 또는 질량도 똑같다 그래도 좋겠어요. 자, 이렇게 질량이 똑같은 쇠막대와 나무막대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우리 어떤 놈이 열용량이 더 커 보입니까? 자, 이 중에서 쇠막대와 나무막대 중에서 어떤 것이 열용량이 더 클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답은 뭐냐면 나무막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여기 집어넣으면 쇠막대가 훨씬 뜨겁겠죠. 그러면 쇠막대 열용량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래서 얼핏 열 용량이라고 하는 말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양 이렇게 들리기가 쉽죠. 그런데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1K 올리는데 온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쇠하고 막대는 어떤 게 온도 올리는 게 더 쉽겠어요? 쇠가 훨씬 쉽죠. 작은 열로도 쇠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무 막대가 만약에 질량이 같다면 열용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쇠가 훨씬 작은 열로 1도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물질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우리 물질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물질의 성질도 우리 역학적 성질은 어떻게 되냐? 역학적 성질에 탄성계수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우리 어떻게도 표시하냐면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 탄성계수가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힘을 작용하는데 X만큼 늘어나는 걸 델타 L만큼 늘어났다고 한다면 원래 길이가 얼마였는지 이것의 단면의 넓이가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달랐죠.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었습니까? 길이가 L이고 단면의 넓이가 S인 경우에는 이 탄성률을 어떻게 쓸 수가 있었냐면 이 탄성률은 넓이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Y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거를 역률이라고 하고 이거는 비례 상수인데 이건 이제 무슨 성질이 되냐면 물질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률은 쇠의 역률은 얼마, 구리의 역률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성질에다가 그 물체의 크기 같은 걸 곱할 것 같으면 우리 탄성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전기적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전기 저항은 물체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그 전기 저항은 우리가 이제 2학기에 배우겠지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전기 저항은 그 도체의 넓이가 단면의 넓이가 S고 길이가 L이라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길이에 비례하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더 커집니다. 단면의 넓이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때 그 비례 상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비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저항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제 물질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적 성질 중에서 우리 열적 성질 중에서 물체의 성질은 열 용량이라고 그랬죠. 이 열 용량과 대응하는 물질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열적 성질이 있는데 여기 질량 M을 이제 가열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열용량이 C라고 한다면 이 열용량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이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더 많으면 열용량이 더 커지겠어요. 그래서 열용량은 질량에 비례하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다 이번에는 소문자 C를 썼습니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비례 상수는 이제 어떤 성질이냐? 물질의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열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시픽 hit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열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열용량에서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M인 그런 물체가
델타 T만큼 올리는데 열량 Q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하냐면 그 Q를 델타 T로 나누면 열용량이었어요. 이걸 또 M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비열이 됩니다. 이것을 단위 질량당의 열용량 또는 단위 질량, 단위 온도당의 필요한 열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비열의 단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열용량의 단위를 질량의 단위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SI 단위로 한다면 열용량의 단위는 줄 per K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의 단위로 나누니까 킬로그램 이렇게 나눈 거. 이게 이제 비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비열의 단위로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수수가 있는데 줄 per 킬로그램하고 K 대신에 도시, 섭씨 도시를 쓴 거라든가 그 다음에 칼로리로 이렇게 쓴 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사용이 되는 게 뭐냐면 칼로리,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여기 킬로그램 대신에 그램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단위가 많이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이 단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비열은 이제 더 이상 물체의 성질이 아니라 물질의 성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열이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건조한 공기는 비열이 얼마고 이러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 물의 비열이 1입니다. 물의 비열이 1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물의 비열이 상당히 크죠. 어떻습니까? 모든 다른 것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더 작죠. 이 액체 암모니아만 빼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은 비열이 상당히 작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만 가열하더라도 금방 온도가 높이 오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열을 구할 때 단위 질량당 이렇게 하지 않고 단위 몰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양과 관련된 단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킬로그램이 있고 하나는 몰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1kg은 뭐였습니까? 1kg 사실은 1N의 힘을 작용하면 가속도가 1m/s 제곱인 질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에서 질량이라고 할 때는 물질의 실질적인 양이라는 단위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가속도, 힘을 작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속도가 생기느냐 그 물체의 관성의 정도로 관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질량을 정의합니다. 또 이 질량을 어떻게 정의하기도 하냐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원인으로도 적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특히 화학에서 많이 쓰이지만 물질의 양, 그래서 원자나 분자가 몇 개 있는가 하는 거로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1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의 구성 개수가 원 아보가드로 수와 같을 때 아보가드로 수를 NA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러분 아보가드로 수는 많이 배워서 잘 알죠? 그 수가 얼마입니까? 엄청 큽니다. 6.02214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이만큼 이 구성 입자들이 딱 요만큼만 있으면 그것을 1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준 상태에서 아까 어땠습니까? 상태란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그 상태는 무엇이 결정했습니까? 압력, 온도, 부피가 결정했죠. 이 압력, 온도, 부피가 같으면 1몰에 해당하는 그 입자의 개수가 항상 똑같이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질의 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1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몰의 가장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입자의 수가 아보가드로 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비열도 이렇게 킬로그램당 비열이 있냐 하면 그러니까 열용량을 M으로 나눈 겁니다. 질량으로. 이걸 뭘로 나누냐면 열용량을 몰수로 나눈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몰비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체 비열 같은 거를 구할 때는 사실은 질량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 이 몰수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몰비열이 이용이 됩니다. 비열을 구하는 방법을 사실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실험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험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기체가 있으면 그 기체 또는 그 물질 N몰의 온도를 델타 T만큼 이제 증가시킬 때 필요한 열량이 Q다라고 하는 걸 측정합니다. 이 측정한 것으로부터 우리 이렇게 Q를 측정했으니까 N 델타 T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몰 비열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열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텐데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이론적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입니까? 기체는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자유롭게 무질서하게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에다가 무엇을 적용합니까? 뉴턴의 운동법칙 적용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 비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열을 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통계역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현상에 대해서는 똑같은 현상을 실험에 의해서 관계해서 실험에 의해서 그 현상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한 거 우리가 열물리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전부 다 그런 열현상을 나타내는 게 무수히 많은 무질서한 운동이다. 이 무질서한 운동에다가 통계를 적용해서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통계역학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은 현상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뉴턴역학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여기서 얘기해 주는 셈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가지로 열현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